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6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험 정말 놀라운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기출작품들이 대거 등장했고요. 우리가 문학작품 및 독서지문을 총 6개의 어떤 작품 및 지문이라고 본다면 그중에 5작품 및 지문이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또 어떤 유형으로 등장했는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법 영역입니다. 말하기 방법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항 진짜 꼭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문항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까요? 준우의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우, 그럼 준우에다 일단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영수가 말했어요. 드디어 시험 끝났어. 힘들었는데 저녁 먹고 가자라고 했어요. 준우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힘들긴 했어. 일단 공감을 합니다.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저녁은 내일 먹는 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녁 먹고 가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이야 라고 일단 한번 동의해주고 그죠? 공감해준 다음에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대화의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와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말하기 상황과 관련해서 좀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손성의 원리에 뭐 요령의 경률이라든지 뭐 찬동의 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개념적인 걸 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더라도 그렇죠. 제시된 대화 상황으로 충분히 우리가 해결 가능한 그런 문항이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요반영. 제가 이번 그 2회 시험에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요. 1회 시험이랑 정말 뭐 하나 틀리지 않고 전체 앞에 특히나 화법, 작문, 그다음에 문법까지 모든 영역을 그대로 구성했다는 거. 그러니까 순서도 바꾸지 않고요. 정말 그대로 구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 시험 풀어본 학생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작문 2, 3번이 이렇게 개요 반영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가의 기억 리을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딱 봤는데 4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세 문단, 이렇게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을 독서 캠프에 초대합니다. 뭐 주제로 열리는 독서 캠프는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 뭐 독서 캠프 소개 처음 부분에 나오겠죠.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서 지금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리을이 나와야겠죠. 그럼 중간 부분 볼게요. 독서 캠프는 10월 며칠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 지역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간 및 장소 나왔고요. 참가자들은 첫날 프로그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럼 첫날 프로그램이 뭡니다. 라고 했으니까 독서 캠프 프로그램 안내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독서 캠프 참가 신청 방법 안내라고 했는데요. 쓱 하고 읽어봤는데 신청 방법 어떻게 하세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독서 캠프 참가 권유라고 한 여기 나와 있죠. 책 향기로 가득한 가을날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요. 선생님이 항상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라고 하셨는데 왜 선생님 이렇게 그저 점프해서 읽으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 파악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내용 파악을 묻지 않은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주어랑 서술어 정도만 간략하게 읽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해서 2번에 3번 나왔고요. 그럼 우리가 3번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고쳐쓰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볼까요? 주제를, 그 다음에 읽을 수, 최근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B, C, D, B 가깝도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바로 내용 문제, 뭐 내용 파악 문제 아니니까요. 바로 보도록 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가을날이라는 주제를 열리는, 이상하죠? 주제로 열리는, 로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 B로 갑니다. 참가자들이 책을 통해 서로 가깝도록이요?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도록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D부터 먼저 갈 건데요. D를 보니까 최근 우리 지역은 야간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항상 고쳐쓰기 선지 중에 반드시 꼭 하나 나오는 거 통일성과 관련된 선지 나온다 그랬죠. 이 통일성과 관련된 선지 같은 경우는요. 정답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쵸? 얘는 적절하게 항상 고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거의 그냥 정답의 어떤 그 후보군에서 빼주셔도 괜찮다. 그럼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바라고 바랐던 게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매번 저희 학습할 때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의존명사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자 읽을 수 그래서 이 수가 뭡니까 그러면 띄어쓰기 했고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우리가 의존명사라는 건 뭐냐? 앞에 관형어가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이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 없지만 앞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고요. 얘가 의존명사인 걸 알려면 뒤에 선생님이 조사를 붙여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격조사부터도 이상하지 않죠? 읽을 수는 붙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띄어 쓴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작문 영역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1회랑 비교를 해봤을 때 5번에 문법 요소에 높임 표현 나온 거 빼고는 나머지가 다 똑같이 나왔다. 여러분 1회 시험에 4번 같은 경우도 표준 발음법이었거든요. 여기 표준 발음법 볼게요. 17항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17항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국외음화 바로 아셨어야죠. 이 국외음화와 관련된 조항이 정말 과거에 출제가 됐었는데 다시 등장했다. 여기 봤더니 조사, 전미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의 3종사 조접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는 지읒. 결국 디귿티읒이 이 모음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 그럼 이거 뭡니까? 국외음화로구나 라는 거. 그런데 이때 이가 반드시 무슨 형태소여야 된다?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 실제 형태소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붙임을 봤더니 디귿뒤 전미사 희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미사 희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바로 국외음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결합되어 t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디귿이 히읗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티읕 됐고요. 티읕이 이 모음 만나서 다시 국외음화 치읒으로 변하죠. 이거는 붙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자면 거센 소리 되기 된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일단 근데 표준발음법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표준발음법에 제시된 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라면 발음해 봅니다.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몇 번? 1번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옆에 그 발음 기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소티 매우 크다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죠. 소치 매우 크다. 소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소치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뭡니까? 티읕이 이 모음 만나서 치읒 돼야겠죠. 소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과 3번 같은, 2번 같은 경우가 바로 붙임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이 히읗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틴이 되고요. 티읕이 이 모음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친, 최종 발음. 다친으로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거센 소리 되게 된 다음에 국외음화가 됐다. 여기는 지금 디귿이 그쵸 이 전미사 이를 만나서 굳이 국외음화 일어났고요. 티읕이 전미사 이 만나서 국외음 치읒이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높임법 나왔습니다. 제가 이 문법 요소는 일단은 그쵸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뭐 있습니까? 시간 표현 있고요. 높임 표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동사동 있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부정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 매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이번에 높임법 나왔어. 다음에 뭐 피사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정 표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용 표현 나오고 다시 뭐 시간 표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봅니다. 높임법인데 여기 지금 객체 높임이에요.
제가 객체 높임 보자마자 야호 외쳤잖아요. 우리 했었습니다.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기억하십니까? 높임법에는 주체, 객체, 상대가 있는데 그중에 객체 같은 경우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높임 방법이다. 선생님이 객체 높임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격 조사, 뭡니까? 깨. 그 다음에 특수어휘가 딱 4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션 거쳐서 뭐요? 암기하자.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근데 이걸 앞에 목적어나 부사랑 함께 붙여보면 누구를 모시다, 누구를 뵙다, 누구께 드리다, 누구께 여쭈다. 앞에 목적어 을를 뒤에 깨가 나오죠.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게 이 특수어의 4가지인데요.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그냥 선생님이 앞글자만 쓸까요?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그러니까 객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4가지 어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드렸다. 정답 4번이죠. 그러면 나머지 그 문장들이 어떤 높임법이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민주야, 방학 잘 보냈니? 라고 반말했어요. 그쵸? 이건 뭡니까? 상대에게, 그쵸?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상대 높임법입니다. 선생님, 낮춘말 반말했는데 왜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 높임 안에서 뭡니까? 상대를 그쵸? 높여주는 것도 있고요. 낮춰주는 표현도 다 상대 높임법에 들어갑니다. 자, 계신데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계시죠. 주어를 높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주체 높임법. 읽으신다. 읽는데요. 읽으셔요. 누가 읽으셔요? 선생님께서 읽으시는 거죠. 역시나 주어를 높여주고 있죠. 주체. 그러니까 1번은 상대 높임법, 2, 3번은 주체 높임법, 4번인 객체 높임법.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한글 맞춤법 나왔어요. 이 10이랑도요. 진짜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맞춤법 조항인데 나왔어요. 제가 매번 이거 언제 나오지? 막 이 생각했던 조항이었는데요. 역시나 항상 이런 그 한글 맞춤법이든 표준 발음법이든 이렇게 조항이 나올 때 그 정답의 근거 어디 있냐? 붙임이라든지 혹은 다만 이렇게 써 있는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뭔가요? 다만 여기 나와 있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은 열률로 적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합격률, 출석률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럼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앞에가 이응이란 말이에요. 앞에가 모음이나 니은이 아닌데 율을 써줄 필요 없죠. 얘는 성공률. 우리의 합격률은 100% 가야겠죠. 률입니다. 률. 왜냐면 앞에 있는 게 이응이니까요. 그럼 선생님 언제 연륜을 쓰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피아노 선. 니은이잖아요. 그쵸? 선율. 선율.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비율이 좋아. 모음으로 끝났어요. 율. 비률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백분율 이런 것들이 연륜로 쓴다. 그럼 나머지 양심과 예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첫머리, 첫소리 오니까 레이 아니고 예의, 량심 아니고 양심 이렇게 보고요. 협력 같은 경우는 첫소리가 아니니까 그대로 뭐예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력으로 써줬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중세국어 특징도 이제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어떤 기본값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대어풀이 해줬으면 너무 좋았겠죠. 사실 이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자료가 딱 3개에서 끝납니다. 훈민정음, 그쵸? 언해본이랑요. 그 다음에 소학언해, 그리고 용비어천가. 특히나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도 맨날 나오는 게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제 2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법적 특징에다가 자료셋, 그 3개 나타난 어떤 간단한 중세국어의 특징만 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네, 이름 윙하여 어여삐 여겨라고 했어요. 아예 예쁘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가엾이 여겨. 가엾게, 불쌍히 여겨.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쁘게, 아니죠. 이건 사실 중등과정에서 우리 언어의 역사성 배울 때도 많이 나왔던 어휘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어여삐는 예쁘다가 아니라 가엾게, 불쌍히 이런 의미라는 것. 그렇죠? 가엾게.
정답은 1번이죠. 선생님 저는요 이거 현대어플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봤더니 여기 아래야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에 두 개의 자음이라고 했는데 단어의 첫머리 두 개죠. 우리 쌤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5글자 어두자음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번 시험에서는 선지에 이렇게 풀어줬지만 다음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어두자음군이 쓰였다 혹은 단어에 어두자음군이 쓰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어두자음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두, 말의 머리에 자음의 군, 무리가 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합용병서가 초성에 왔다. 어두자음군. 그 다음 그 중세국어의 기본값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이어적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 현대어플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따름이니라.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따람이니라. 미음을 뭐예요? 뒤에 이어적기 해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탈춤. 제가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2018년 2회에 출제됐던 작품입니다. 정말 약간 이번 시험은 약간 이런 시험인 것 같아요. 너 기출 어디까지 풀어봤니? 나는 한 10개년을 풀어봤다. 이랬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번 시험은 그쵸 틀릴래 틀릴 수가 없는. 근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5 개정에서 이제 2022 교육 개정으로 바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는 과정의 그 과도기적 시기에 이렇게 조금 작품들이 원래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외부 작품들이 좀 나오는 거나 아니면 정말 과거 교육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다음 새로운 과정에 있는 작품들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조금 다양하게 학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단 봉산탈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2회에 출제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나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일단 문제 세트부터 봐야겠죠. 자,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표현상 특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기억리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A의 말뚝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저는 10번부터 먼저 풀었겠죠. 왜냐하면 A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A 파트를 먼저 읽은 다음에 10번을 빠르게 뭐예요? 그쵸? 해결하고 가야지 라는 거. 자, 말뚝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 봉산탈춤은 우리나라 전통 가명극, 그러니까 전통 극인데요. 전체가 독립된 과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쵸? 이 봉산탈춤의 7과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의 어떤 작품들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봤다. 네, 한 번쯤은 내가 본 작품이다 라는 거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인물이 나왔고 옆에 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건 극갈래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말뚝이가 말합니다. 가운데쯤 나와서 쉬이라고 했어요. 쉬이라고 외쳤더니 갑자기 뭡니까? 음악과 춤이 멈춥니다. 이 멈췄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말에. 그래서 이 쉬가 무엇이냐? 이 작품에서 재담의 시작을 알려요. 이 재담이 뭐냐면 짤막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작품들이 쭉 이런 재담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체가 높고 고귀하신 양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게 뭐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지금 밑에 어휘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 개잘량이 한마디로 개가 죽이고요. 그 다음에 개다리 소반이 여러분들 그 역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서민들이 먹는 조그만 밥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동그란 밥상. 그걸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데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온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양반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반을 약간 비하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양반이 그 양양자의 나눌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역사극 보면은 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빨간 옷 입은 신하들과 파란 옷 입은 신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이라고 해서 양반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말뚝이가 그래도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이가 처음에 이제 재담을 시작할 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아, 이놈 뭐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쳤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 양반들 어찌 되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수 육반수까지 다 지내고 태로제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뭐야? 말을 바꾸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변명한 거죠. 왜? 양반이 뭐예요? 호통을 쳤더니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그럼 상대 호통을 듣고 변명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죠. 자신의 가난한 처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학생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을 정말 1도 몰랐다면. 그러면 가난한 처지를 한탄한다? 여기서 읽어봤을 때 어떤 처지? 아이고 나 가난해서 배고프고 밥 먹고 싶고 이런 얘기 없었고요. 상대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양반이 어떤 제안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야 이놈? 혼을 냈잖아요. 그 다음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 없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1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신 다음에 남은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번부터 먼저 풀어봤고요. 선생님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기역과 니은이 있었어요. 쉬이, 주의를 환기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담의 이제 시작인데요. 제담이 끝날 때는 춤을 좀 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담이 시작할 때 쉬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담이 끝날 때는 춤을 춘다라는 것. 여기 춤추는 거 나오나요, 여러분들? 네, 딱히 안 나오네요. 중략에 딱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은 갑니다. 계잔량이라는 양자에 계단의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을 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동음, 이의, 어라고 했는데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양반은 양양자에 나눌 반자를 쓴다고 했는데 계잔량, 개가죽의 양자에 계단의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의미가 다른 거 맞습니까? 맞죠. 활용한 언어유의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언어유의 뭡니까? 말장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언어유의를 어디서 배웠느냐? 춘향전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동음이어를 활용한 그 언어유의 중에 그 몽룡이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가서 그 운봉이 여기 갈비뼈를 콕콕 찌르면서 갈비를 콕콕 찌르며 나도 갈비 먹고 싶어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 갈비뼈와 이 먹는 갈비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런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의 여기서 나타났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합창이 양반들이 합창을 하죠. 이생원이라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뚝이가 조롱을 해요. 양반이 호통을 해요. 말뚝이가 다시 변명을 했더니 또 양반들이 멍청하게 이생원이라네 막 좋아해요.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여기 나와 있네요. 춤을 춘다. 그쵸?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형제 중에 가장 막내가 형들의 면상을 이렇게 치면서 노는 거예요. 양반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반들이 어떤 채통 없는 이런 모습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거죠. 말뚝이가 다시 또 이제 시작하죠. 쉬이가 반주가 그치죠. 제담이 시작되니까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는 건 어떤 양반입니까? 이생원내 삼형제 아니죠. 여러분 이건 가면극이고 전통극이어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마당놀이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시면 그냥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서 그렇죠. 배우들이 나와서 뭐 춤도 추고 이렇게 뭐 말도 대사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보니까 관객과 그쵸 무대 관객석과 무대의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관객을 극중에 개입시키고 있는 거 맞겠죠, 여러분들. 네.
리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볼게요. 쉬이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줘 라고 했어요. 말뚝이가 끊임없이 지금 양반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네,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는 건데 원래 양반들이 나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제가 어떤 뭐 음악을 뭔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클래식을 이렇게 쭉 틀어줘야 되는데 클래식 말고 약간 뭐 뽕짝을 틀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오음육률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음악들을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뚜기 그러니까 풀피리 뿌뿌뿌 불고요. 그 다음에 바가지 장단 바가지 엎어놓고 막 장단을 쳐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양반들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양반의 위험과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갑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희화하여 풍자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도련이 그 형들의 면상을 치면서 웃는 거. 희화하고 풍자하는 거고요. 음악과 춤을 통해서 관객의 흥을 돋운다. 음악과 춤 나오고 있고요. 열거와 과장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뚝의 발화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말뚝이가 지금 여기서도 첫 번째 뭐 노론, 소론, 호조, 병저,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옥판서를 다 지낸 이런 식으로 쭉 뭐 했습니까? 비슷한 거 나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직급의 과장, 가장 최고봉까지 어디까지? 퇴로제상까지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열거와 가장도 있지만 또 언어 유희도 있었고요. 꿈과 현실을 교차한다 그러는데 딱 여기서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8, 90을 함께 풀어봤는데 이 봉산탈출 같은 경우는 우리 극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극, 가명극이었다라는 것. 물론 그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네, 역시나 수록되어 있긴 한데 실제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이 봉산탈출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뚝의 마지막 발화 하나만 더 볼게요. 얘의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국 말어 1조씩 하고 밥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잘 살아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 이라고 했어요. 말뚝이님 자기 자신을 지금 뭐예요? 양반 앞에서 높였어요.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 물은 매줄 밥듯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 모래 잼잼 참나무 결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뭐예요? 그쵸? 말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그렇죠. 이 가명극 전통극의 또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열거와 과장을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샌님 비뚝한 놈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샌님 양반을 높여준다면 비뚝한 놈 다시 뭐예요? 놈이라고 그쵸? 낮추고 있죠. 이렇게 이 말뚝이가 지금 거의 말로 양반을 뭐야 들었다 놨다 가지고 놀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어쨌든 8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봉산탈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다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네,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네 11번부터 13번입니다. 윤선도의 만능.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언제나 나올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윤선도의 만행 같은 경우는요 15년에 출제된 작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메인 작품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쵸? 다른 작품 같이 이제 껴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윤선도 제가 항상 고전 시가에 3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과정에서 윤선도, 정철, 그다음에 박인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박인로 작가는 어쨌든 그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네, 검정고시 과정에서는 조금 좀 번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 윤선도랑 정철의 작품 반드시 꼭 기억해라. 그 중에서도 이제 윤선도는 자연과 임금, 특히나 자연이 한 80이면요. 임금에 대해서 한 20%.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건 다 임금 덕이야. 이렇게 임금아 고마워 라고 이야기한 그런 어떤 작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 중에서 이제 오우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우가와 함께 만행을 저희 그렇죠. 기본서, 교재에 넣어드렸는데요. 그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왔습니다.
전체가 총 6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수와 사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보도록 할까요? 일단 문제를 봤더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 내용 보니까 이거 결국 뭡니까? 연시조, 갈래, 특징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작품의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바로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조가 사실 고등과정에서 고전 시가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갈래가 시조예요. 이 시조인데 이 시조에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원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거 평시조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설시조 있습니다. 그리고 연시조 있죠. 우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조, 평시조가 딱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깔끔하게 초장, 중장, 종장 딱 세 줄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우리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시조가 평범한 시조, 평시조입니다. 그럼 연시조는 뭐냐? 이 평시조가 뭐예요? 그렇죠. 연달아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연달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연시조고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조를 보면은 한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굉장히 뚱뚱해지고 마지막 다시 종장이 나오죠. 그럼 볼까요?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길다. 이거 뭡니까? 사설시조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후렴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3분 후 기억하십니까? 후렴구가 있는 갈래 고려가요입니다. 우리가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고려가요, 뭐 예를 들면 가시리라든지 청산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후렴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렴구 얄리얄리 엘랑숑 얄라리 엘라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고려가요 3분 후라고 했습니다. 삼음보도 역시나 뭡니까? 고려가요입니다. 물론 모든 고려가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고려가요는 3분 후다. 그럼 정답은 4번인데요. 저는 근데 이 4번 선지 보고 조금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개 이상의 평시조 지금 이수와 사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덩어리가 뭐예요? 그쵸? 하나의 제목 만흥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조의 특징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2번입니다. 표현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인데 제가 일단 이수와 사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보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그러니까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다음에 어디 가서 논대요?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 놀아.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이 놀아.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 알맞게 먹고 바위 끝 물가에 가서 실컷 논대요. 자, 이 화자의 삶 어떻습니까? 소박한 삶, 자연 속에서 막 열심히 놀고 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라는 건 그 밖에 다른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고전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건 정말 어느 작품이든 늘 나오는 표현법이 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리예요. 서리. 서리법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했습니까? 비슷한 구절 반복하는 대꾸법. 그러니까 대꾸법 같은 경우는 대놓고 대꾸법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 이렇게요.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문장 구조의 반복과 그 다음에 서리법은 고전시가 중에서 뭐 연시조 내지는 가사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표현법. 그래서 제가 이 표현법에 기본적으로 이 2개는 좀 깔아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럼 볼까요? 계속해서 그남은 여남은 일, 그 밖에 다른 일, 내가 알맞게 소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자연에서 막 노는 거 빼고 나머지 일들은 부러워할 일이 있을까? 없단 얘기죠. 이게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사수 갑니다. 자, 선생님이 많은 공부할 때 여러분 사수는 진짜 이거 아셔야지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작해볼까요? 이 사수가 좀 어렵죠. 누구셔? 삼공도곤이라고 했어요. 삼공. 이 삼공이 밑에 그리고 다행히 어휘를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시 말해서 권력의 최고봉이에요. 왕 다음에, 임금 다음에 권력의 거의 그냥 이런 거죠.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누가? 30 도곤이라고 했습니다. 도곤은 보다예요. 누가 자연에서 지내는 게 30보다 낫다고 했대요. 쌤이 이거 부동호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옆으로 그릴까요? 누가 자연에서 지내는 게 30보다 낫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승이 이만하랴. 내가 막상 지내보니까 만승이 이만할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밑에 만승 그냥 천자 또는 천자의 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승이 뭐냐면 만대의 수레래요. 만대의 수레. 그러니까 만대의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에 말하면.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만대의 그 자동차 수레는요. 조선의 임금도 그만한 어떤 수레를 부릴 수 없었대요. 어느 정도 돼야지? 그렇죠. 중국의 왕, 차이나 킹.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볼 때 그때 보면 이제 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래요. 밑에 너무 어휘로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했는데 천자? 천자가 뭐지? 하늘의 아들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천자는요. 차이나 킹. 쉽게 말하면 약간 명나라 킹, 명나라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연에서 지내보니까 막상 내가 지내보니까 천자보다 그쵸? 천자가 이만할까? 그럼 이만이지 무슨 말이에요? 천자의 자리보다 좋더라. 그러니까 자연에서 지내는 게 짱짱짱 좋아. 너는 30보다 좋다고 했지? 내가 지내보니까 명나라 킹, 그쵸? 차이나 킹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정말 극도의 만족감이죠. 이 만족감과 함께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자연에서 지내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로 헤어든. 여러분 헤아리다 정말 자주 나오는 어휘인데요. 헤어든 뭡니까? 생각해보니 이런 얘기예요. 소부랑 허유가 약도떠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전시에서 자주 나오는 고사 속 인물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백이와 숙제, 소부와 허유. 그럼 여러분들이 소부 허유 나왔을 때 자연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 지조와 절개 아이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고사와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소부랑 허유는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자연 속에서 은거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소부 허유가 약도떠라 영리하더라. 그러니까 소부랑 허유는 애초에 속세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너무 영리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도 임천 한흥이라고 했습니다. 임천, 자연이고요. 한흥, 한가로운 흥치를 비길 곳이 없어라. 비교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히나 이 사수 같은 경우는 중요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표현상 특징 볼게요. 명령어는 오조 없고요. 계절 변화 없고요. 아하 나왔습니다. 그쵸. 선생님이 고전 시간에서 보통 시조랑 가사에서는 서류적 표현과 그 다음에 대꾸법, 유사한 문장 구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유사한 문장 구조는 없었네요. 그쵸? 이수와 사수에는 없었지만 다른 수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 색채어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색채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쵸?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색깔 나온 거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가 이 서류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 그나문요 남은 일이야 부랄 줄이 시랴 부러워할 줄이 없다. 그 다음 요 아래야 같은 경우 어떻게 읽냐면 보통 아래야가 의와 아로 읽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아로 다 읽으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아로 읽으란 다음에 그 아를 읽어서 가장 얘랑 비슷한 현대어 풀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구서 삼경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이 이만할까? 만승도 이만하지 못하지. 천자의 지위, 차이나킹도 이만하지 못할 거야. 이만한 만족감은 없을 거야. 내가 가장 뭐야? 만족스러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기억 리을 중에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질적이라는 건 뭐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행은 작가가 유배되었다가 고향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안빈낙도, 여러분 안빈낙도 뭡니까? 여러분 볼까요? 편안해요, 가난해요, 즐거워요, 돛 닦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그 다음 즐겁게 돛 닦는 거. 우리 보통 이렇게 자연 속에서 좀 소박하게 자신의 어떤 뜻을 추구하는 사람, 안빈낙도, 안분지족 많이 나오잖아요. 안빈낙도 하며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자연을 드러내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작품의 또 특징이 뭐냐? 항상 자연이랑 속세를 대조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속세를 대조한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좋다고 했는데 내가 지내보니 만승이 이만할까? 아니다. 그럼 자연을 의미하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천환흥이 있었죠. 속세.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 고전 시가에서 자연바,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자연에는 좀 동그라미를 치고요. 속세를 의미하는 거에 세모를 치는데 한번 볼까요? 보리 바쁜 나물, 소박한 음식, 바위 끝 물가 자연이죠. 30. 누가 봐도 속세. 정답 3번. 임천환흥, 임천, 자연, 한흥, 한가로운 흥취.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14번부터 16번. 메밀꽃 필 무렵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것도 놀라운 게 또 17년 2회, 네, 17년도에 출제됐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도 메밀꽃 필 무렵이 수록되어 있긴 한데요. 이 메밀꽃 필 무렵이 그걸로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원작은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이제 좀 뭐 시나리오나 네, 이렇게 바뀐 다른 갈래로 바꾼 네, 그런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돌뱅이의 어떤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여러분 장돌뱅이가 뭐냐면 지금의 말하면 약간 보따리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장이 서는 곳마다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또 이제 장이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그렇죠. 이동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삶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고달프겠죠. 우리가 신경림의 목계장터라는 삶이 네, 떠돌이 어떤 민중의 애환을 그린 작품인데 곧 목계장터에 나온 그 떠돌이 그 민중의 애환을 약간 좀 이야기, 소설화했다고 하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보면 메밀꽃 필 무렵이 먼저이긴 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세 인물이 나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과 동의가 나오는데요. 일단 세트 문제니까 우리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서술상 특징 물어봤고요. 표현상 특징 물어봤고요. 15번 그쵸 기억 역할 그렇죠.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제목에 나와 있는 메밀꽃도 중요하지만 그 메밀꽃이 핀 어느 시간? 달밤. 시간적 배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달밤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바로 뭡니까? 내용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문의 내용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6번부터 내용 파악이니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 허생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돌뱅이가 여러 어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어떤 인물이구나. 허생원과 조선달은 우연히 만난 청년 동의와 함께 메밀꽃 핀 달밤에 대화장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생원, 그쵸? 그 다음에 조선달, 그 다음 동의라는 인물이 있어요. 동의는 청년, 조선달, 그 다음에 허생원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미 관계 나왔어요. 허생원과 조선달은 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같이 동행이었는데 동의를 만나서 같이 이제 대화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생원이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 꺼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너무 싫어. 했던 얘기 또 하는 친구들. 그쵸?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허생원도 알아요. 내가 조선달, 친구인 조선달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달이 뜬 밤에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달밤의 격에 맞는 그 이야기, 허생원이 달이 뜬 밤 만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지러지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 어디서? 여기서. 그쵸?
볼까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을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장면, 그 메밀꽃 핀 그 밤의 풍경이 머릿속에 싹 하고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굉장히 감각적인 묘사입니다. 왜냐면 이게 숨소리, 청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시각도 있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이런 식으로 비유적 표현이 있고요. 여기 짐승 같은도 있고요.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사실 이게 공감각적 표현이죠, 여러분들. 붉은 대궁이라는 건 시각이에요. 근데 시각이 향기같이 애잔하다라는 건 뭔가 눈에 보이는 건데 마치 그게 후각적 심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시각의 후각화.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그 달이 뜬 밤, 메밀꽃밭의 풍경을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심상,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화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거 이따 14번에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그러니까 허생원이 맨 처음에 섰고 꽁무니에는 동이가 섰대요. 그러니까 허생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밤에 어울리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동이에게는 어떻대요? 그렇죠.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벗에 적적하진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누굴 만났습니까? 띠로리 첫사랑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녀와 마주탄 말이지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가장 이뻤대요. 발자에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조선날이 되게 착한 친구죠. 이 이야기를 매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생원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그쵸? 리액션을 해줘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쵸?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낀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여러분 구수한 자줏빛 연기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는 두 가지 심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데 구수하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후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줏빛 연기, 시각이죠. 이런 식으로. 심상이 연달아 나오면 공감각적 심상이구나.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에서 보기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생원이 했던 이야기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안해하고 있진 않습니다. 조선다른 산길에서 허생원보다 앞장서 걷고 있었다? 아니죠. 제일 처음엔 허생원, 꽁무니엔 동이. 그러면 안 되겠죠. 동이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정확히 확적히는 들리지 않았으나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었던 이유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볼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 여러분 여기서 조선달이나 동이나 허생원이 뭔가 다투거나 서로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해서 인물의 한계. 달이 뜬 밤. 허생원이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그 조선달이 친구로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네. 감각적 묘사를 활용해서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번, 과거 회상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 과거를 회상하는 건 맞겠죠. 왜냐면은 허생원이 자신이 달이 뜬 밤에 만난 성서방네 처녀와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려는 인물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감각적 묘사를 활용해서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 것,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이 이 부분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여러분 묘사라는 게 뭐냐? 묘사라는 건 눈에 보이듯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죠? 글로 써주는 게 바로 묘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 가겠습니다. 달밤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적 배경, 밤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달이 뜬 밤, 첫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낭만적 분위기죠. 허생원과 조선달을 헤어지게 한다. 우리 여기 이 장면에
조선달이 나 이제 그 얘기할 거면 이 달밤에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허생원에게 성서방내 터널을 생각나게 한다. 네, 우리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번의 내용 일치는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17번부터 19번 고재종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그나마 최근 기출작품 21년이에요. 제가 고재종의 첫사랑을 학습하면서 항상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짧은 작품에 얼마나 많은 표현법,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배운 시의 표현법이라든지 시와 관련된 문학적 개념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선물 세트와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고재종의 첫사랑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눈이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 눈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 도전, 노력 그리고 나서 봄이 되어서 그 눈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뭐예요? 그죠? 싹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아픈 첫사랑 뒤에 뭐예요? 오는 성숙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눈이 나무까지 앉기 위한 어떤 노력, 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의인화를 깔고 갑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꽃입니다.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도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 나왔고요. 멈추지 않았으랴. 역시나 이것도 서리법 나왔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똑똑 똑똑똑. 나 여기에 좀 앉아도 되겠니? 그러니까 왜 나뭇가지 위에 눈 쌓인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두드려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싸그락싸그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의성어니까 음성상징어. 남분분 춤추었겠지. 여러분 남분분들은 보시면 그쵸? 흩날리어 어지럽게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의태어입니다.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로 우리는 함께 뭉쳐서 뭐라고 한다? 음성상징어. 게다가 여기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시어 반복도 있겠죠. 춤추었겠지. 그러면서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나뭇가지 위에 안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쌓이고 싶은데 그래서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람 한 자락 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이렇게 있는데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쌓였는데 바람이 휙 불면 어때요? 그쵸? 그 나뭇가지 위에 있는 그 눈을 이렇게 날릴 거 아니에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그 사랑을 위하여 자,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이니까 뭐예요? 직유법. 뭔가 순수하고 풋풋한 그런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이 황홀이 결국 뭡니까? 눈꽃이죠. 결국 눈꽃을 피워낸 거예요. 그럼 눈꽃이 원간염이고 그것을 황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원간염 숨었네요. 은유법 나왔고요.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 된 자리 어딥니까 여러분들? 눈꽃을 피웠다가 뭐예요? 그쵸? 사라진. 녹은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플러스, 상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역설법이죠. 역설.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다시 말해요. 이제 이 자리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싹을 터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수미상관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미상관에 대한 개념을 아셨다면 그냥 보지 않고도 정답 몇 번? 1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리수의 꼬리 밑자입니다. 시의 맨 처음과 맨 끝이 같거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이거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년이랑 그다음 마지막 년 볼까요 여러분들? 비슷한가요?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음성상징어. 선생님 음성상징어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다. 의성어는 뭐다?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해서 동적 이미지, 그렇죠? 눈에 어떤 좀 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 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동적의 반대말 정적, 뭔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드려보고 춤도 추고 움직임이 활발하죠. 그 다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싸그락 싸그락, 미끄러지길 이런 말을 반복해서
그래서 리듬감. 우리가 언제나 항상 반복에는 리듬감. 리듬감은 운율.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내리기 위해서, 눈이 그 쌓이기 위해서, 눈꽃을 틔우기 위해서 그 과정, 노력,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A에 드러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꽃 한번 피우려고 두드려도 보고 춤도 추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도전을 거듭하는 눈의 노력이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을 이렇게 눈의 노력으로 또 이제 형상화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18번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건 플러스, 상처는 마이너스, 뿔마, 긍정적, 부정적. 왜 아름다운 상처일까요? 그쵸? 이 눈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너무 그쵸? 막 힘들잖아요. 막 한 번에 딱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상처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의 노력이 또 이 화자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역설적 표현이었는데요. 그럼 볼까요? 역설적 표현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여러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영탄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탄적 표현은 보통 우리가 감탄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탄의 표현 들어가는 게 영탄적이다. 예를 들면 감탄사 그냥 대놓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뭐 하는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영탄적 표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리고 냉소적 태도라는 건 뭡니까? 어떤 현실에 대해서 차갑게 바라보는 걸 우리가 냉소적 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차갑게 바라보고 차갑고 그러니까 비웃는 것을 냉소적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각적 심상이란 건 뭔가요, 여러분들? 맛이라는 거 아시죠? 맛, 그렇죠? 그리고 청유형 종결 표현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청유형 종결 표현은 자로 끝난다라는 거. 여기서 화자의 소망, 뭐뭐하자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 우리가 청유형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학 파트, 문학 영역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대 시부터 시작해서 그쵸? 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왔던 봉산탈중까지 지금 보면은 15년, 17년, 18년, 그리고 21년 이렇게 해서 기출 작품들 출제됐습니다. 보통 제가 학생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린 건 기출 한 3개년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허를 찌르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기출을 많이 공부할 거야. 한 10개년 해봐야지. 이런 학생분들 사실은 좀 득을 봤던 시험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그 문제집도요. 10개년까지는 묶어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그 외적으로 찾아본 학생분들한테 분명히 굉장히 꿀이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 영역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독서 영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탄벌로 세상 보기 나왔는데요. 일단 요 지문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지만 그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 사실 처음 나온 지문이 아니고 여기 21년에 출제됐던 독서 지문이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그 독서 영역에서 지문 같은 경우가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21년도 지문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됐다라는 것. 근데 뭐 어쨌든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지문 안에 정보 잘 읽고 해결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문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봤더니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네, 서술상 특징 나왔고요. 21번에 접속 표현 나왔고요. 그리고 22번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럼 여기서 딱히 내용 일치, 내용 파악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단 나눈 다음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건 놀랄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제가 여기 기억이 기호화돼 있어서 잠깐 22번을 봤더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류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쫓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의류업체가 어쨌든 뭐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쵸? 소비자들의 열렬한 호응에 의해서 뭐 옷을 빠르게 만들고, 또 소비자들 역시도 어떻게 하나의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게 아니라, 그쵸? 한철 입고 때 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그쵸? 기업 윤리나 그 과정에서 소비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있고요. 그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 상황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글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나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벌 산 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벌써 두 번째 문단 읽었는데 우리 느낌상, 그쵸? 이 글쓴이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옷 일회용품처럼 입지 말고, 그쵸? 옷 자주 구매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옷만 잘 구매하자. 뭐 옷을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또 중요하. 다음.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가에 어떤 접속 표현 들어갔고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의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고려해보는 이런 어떤 패턴들, 이런 어떤 태도들이 결국 의류산업, 사람들,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 그쵸? 옷 입기를 실천하래요. 어떤 옷 입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 나의 멋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만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생각한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쵸, 옷 사기를 해라.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그쵸? 번거로울지 모른다. 그쵸? 어떤 블라블라블라,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 해결 방안 부분, 이 부분이어서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딱히 읽었을 때 전문가의 견해, 뭐 땡땡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없었고요. 시대별 발전 양상도 역시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통계 자료 뭐 어디서 조사했는데 몇 %는 뭐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접속 표현 나왔는데요.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지금 주어가 작은 선택은이에요. 번거로운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선택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문장이 너무 길면 항상 주어와 서술어 파트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쵸,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하지만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므로, 왜냐하면은 뒤에 때문이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무조건 왜냐하면은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은 이 가 다음에 문장이 뭐야? 때문이다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쵸? 드디어는 뭐 마침내 이런 얘기인데, 마침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뜻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앞문장과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의 접속 표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불편한 일이야, 번거로운 일이야, 귀찮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에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 하라고 했어요. 그럼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거, 글쓴이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고려한 옷 팔기가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니은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하나의 삶을 정말 오랫동안 잘 관리해서 입어라. 그렇죠? 내가 어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입고 사고 이런 어떤 태도들은 지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디귿,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리을, 공존과 상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 그 스니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였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부터 25번까지 이제 마지막 세트였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요거 21년 기출 지문이었다. 드디어 23번에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내용일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문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4번에 사전적 의미, 어휘의 사전적 의미 나왔고요. 25번에 A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A가 3문단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1, 2문단 읽으면서 내용 일치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3문단 읽으면서 25번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다.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나왔네요. 동그라미. 이 문단 갑니다. 최근에는 각질 제거나 세정 연마 등의 기능을 위해 1mm 정도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제품 가운데는 지름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수십만 개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처럼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알갱이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이나 치약에 있다? 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고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생산 당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이다. 역시나 이 문단의 그쵸 끝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정답이 4번인 것 같은데 아직 뭐 사전 예방의 원칙을 두 번째 문단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4번을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3번까지 체크해놓고 4번 나중에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A 부분이니까요. 이게 이제 3문단입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가 파도나 자외선 때문에 부서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섬유 등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부서져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보면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A 부분은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또 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차 미세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성 요소. 여러분 우리 이거 읽으면서 화학적 구성 요소 확인할 수 있었나요? 없었고요. 2번 인식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제 긍정적으로 변했어. 반대로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변했어. 아니죠. 인식의 변화 과정 없었고요. 3번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 있습니까? 아니죠. 개인적 경험 없었고요. 그럼 정답은 4번일 것 같은데 볼까요? 플라스틱계 쓰레기의 예시를 활용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플라스틱계 쓰레기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씁니까? 못 쓰게 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섬유 등. 이 등 나오는 순간 뭐예요? 예를 들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2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3문단까지 읽었고요. 이제 4문단 가야겠죠. 4문단. 네, 요렇게. 4문단 봅니다. 제가 이 4문단의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그쵸?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 이유가 사전 예방의 원칙은 인간관계가 입증되면이 아니라 입증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뭐예요?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24번인데요. 24번.
자, 기억이 발견되고요.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옆에 제가 어휘 함께 좀 제시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어휘를 풀 때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문단을 읽고 예를 들면 23번의 내용일치 체크하고 기억 확인하고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계속 해주는 연습. 저와 이제 오랫동안 학습하신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낸 거. 이거 발견한 건가요?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건 발견하는 게 아니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발견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발견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합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하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입니다. 각종, 온갖 종류. 그냥 그대로 보면 섬유 등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이 함유된 가능하겠죠. 혹은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함유된 가능하겠죠. 그 다음 근심하거나 걱정함 이랬는데 우려라고 했어요. 피해를 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리얼, 확실히. 틀림없이 그러하게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겠죠. 나머지는 이 어휘의 의미를 그대로 넣어봤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는다면 거의 다 그쵸 알맞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발견, 발명 생긴 거 비슷한데 의미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25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함께 이제 쭉 살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026년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기출 작품이 대거 이제 출제됐던 그런 시험이었지만 매번 시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15개정에서 22개정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작품에다가 이전 교육과정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작품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쵸 국어는 몰라도 푼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낯선 작품이 나와도 자신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